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에 있는 정준호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이 부동산학과라서 이거 발표하기는 정말 좀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는 어찌 보면 외부자이기도 한데 혁신 연구하고 산업 정책을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국책기관에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 부동산학과에서는 주로 경제학을 가르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외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앞에는 주로 이제 기업하고 산업이라는 미시적인 수준과 중범위 수준에서의 연구들을 개관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국가 수준에서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 부분은 앞에 있는 소위 중범위 수준의 연구들하고 겹치는데요. 그런 것들은 간략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성공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은 거의 유일한 국가들 중에 하나죠. 사실 지금 그 국민 소득을 소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해서 사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일본 선진국을 거의 추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맥락인데요. 기술 혁신하고 경제 성장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유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파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고전파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실패에 따라서 혁신과 성장에 관한 논점을 내놓고요. 그다음에 개발 국가론이나 경제 추격론, 여기서 이제 추격이 문제거리기 때문에 역량 실패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다 보고요. 그다음에 혁신 체제, 국가 혁신 체제 NIS 관점에서는 이제 시스템 실패라는 관점에서 각기 다른 입장에서 동일한 현상을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경제학의 유파에서 이제까지 혁신과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유파들이 있는데, 해석하는 유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프레임 속에서 한국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를 이제 검토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경제학의 유파에 따라서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간단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슈페터겠죠. 1940년대 슈페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하나는 기업과의 파괴적인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이 이제 혁신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신고전파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1950년대, 60년대 솔로 모형으로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완전 경쟁 하에서, 수학 불변 하에서 소위 자본과 노동의 지속적인 투입하고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없고, 외부적인 요인, 기술 진보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술이란 것은 공공재로서 쉽게 흡수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외부적인 요인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소위 그 성장 회계라는 방법들이 사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이제 잔차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 나머지 잔차가 요즘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갖고 이제 아주 목매는 분들이 이제 많죠. 대부분 연구가 이런 쪽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생적 성장론이 됐고, 사실 기술 진보는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요인이라고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추격의 경제학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근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쪽이고, 아까 김인수 교수님, 고 김인수 교수님의 논점도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이 경제학에서는 좀 베블렌, 이 사람도 제도 학파 경제학이니까, 이 베블렌이라는 분이 독일이 영국 추격을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서 이제 논의가 제시됐는데, 여기서 이분이 우리 기술 쪽하고 관련돼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계 기술입니다. 기계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째로 기술은 그 장비에 체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체화된 것을 구입만 하면은 추격이 용이하고, 결국 남은 문제는 금전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기회의 문제, 이 두 가지만 남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거센크론이라는 사람은 좀 달리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관심사는 제도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량 설비의 산업들을 이제 도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딴 영국을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소위 금융 자본이라는 그 당시 파이낸스 캐피탈이라는 제도적 수단들이 혁신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이 선진국인 영국을 추격할 수 있었다라는 논점이 제기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후에 아브라모비치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어떻게 미국을 캐치업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기술적 조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시장 규모와 자본과 노동의 공급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을 나타내는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화주의 경제 학파입니다. NIS 체제인데요. 여기서 관심사는 이제 소위 각 혁신 체제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들을 강조하는 연구가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경제학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신고전파의 연구들입니다. 이 신고전파의 연구에서 쟁점은 우리나라 경제가 요소주도형이냐 아니면 혁신주도형이냐 요 논점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양적 성장이냐 질적 성장이냐 아니면 요소 주도형이냐 혁신 주도형이냐 이걸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논점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많은데 TFP를 이제 측정해서 보니까 한국의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소비에트식의 소위 소련하고 똑같이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한 성장에 불과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 혁신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아시아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논의가 제기됐었고 이게 이후에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의 운명을 전조한 논문으로 되면서 이런 논점이 됐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성장을 통한 TFP 추정 연구는 크게 KDI 있지 않습니까? 국책기관 KDI, 키에트 같은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요즘은 국회 예산처 같은 거기에 있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많이 수행돼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기관별로 보시면 외환위기 이전에 관한 연구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요소주도 성장이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 김적규, 이성순, 김종일, 김홍규 같은 연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갈리는데요. 대체적으로 90년대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 TFP 증가율이 상승했는데 2000년대 후반에 오면 아까도 정재영 교수님이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했는데 요즘에 좀 TFP 증가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락 추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 추세에 대한 또 반론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연구를 보면 종잡을 수 없습니다. 패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KDI 한진희, 김종일, 남광희 하던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요약한 패턴을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한국 생산성 본부, 그다음에 장인성 이런 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좀 장기 시계를 보면서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비교 연구를 했는데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한국의 TFP 증가율이 둔화세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태영이라는 분은 한국은행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존 연구를 하고 달리 2000년대 후반이 전반을 능가하는 TFP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하고 지금 패턴이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생적 성장론에 입각해서 한국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내생적 성장론이 단순하게 그냥 인풋 R&D 투자가 증가하면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은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아까 코리안 패러독스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존스가 봤더니 투입과 소위 생산성 증가율 사이에서는 이게 그렇게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2세대 성장론이 증가했는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그 솔로의 주류 경제학자 것처럼 가정을 수학 체감을 가정하면서 R&D의 지속적인 그러니까 수준을 그러니까 R&D의 그 절대량을 투입을 시키면 투입이 경제 성장을 이제 촉진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소위 말해서 R&D 집약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대적 수준에서의 집약도를 향상시키면 생산성이나 R&D가 증가한다는 이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이 가설 갖고 동아시아하고 한국에 적용한 연구를 보시면 앵인과 하고 마스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보면 소위 네 마리 용하고 중국이나 그를 대상으로 해서 패널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한국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 내생 성장론
강력하게 지지되고 준내생적인 성장률은 제한적으로 지지된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한국냉 출신의 지금 저 한양대 교수로이신 분은 사실 2세대 성장론 퍼스트 버전하고 두 번째 버전이 한국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이제 연구가 됐었는데 최근에 전남대에 있는 김시원 교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재밌는 연구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분의 연구는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TFP 증가율이 일단 하락 추세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성적 성장론을 갖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보면 같이 이분은 제 2세대 성장론 중에서도 준내생적 성장론이 한국에 부합되고 그다음에 한국 R&D 투입의 이제 효율화 둔화하고 그다음 인적 자본의 추격 효과가 소진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코리안 패러독스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소위 아까도 정재영 교수님이 퍼스트 세션에서 얘기했었던 찰추격의 과제들을 이제 제기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TFP라는 게 믿을만한 경제 성장에서 소위 기술 혁신을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하고 방법론에 따라서 TFP 추정 결과가 너무 상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릴리치 같은 이 분야에서 아주 대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후적인 지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족하자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TFP 같은 경우 그리고 이 TFP는 추정 결과가 사실 경기 변동하고도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우리가 좀 해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일단 먼저 들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성장 추계에서 측정하는 기술 진보라는 게 과연 뭔가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국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니 뭐니 그런 식의 공정기술 비기반의 투자 주도가 상당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본 투입으로 이제 계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 추계에서 얘기하는 잔차라는 것은 체화되지 않는 기술 진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얘기고 사실 한국 같은 데에서는 사실 이 산업의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갖고 좀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솔로 모형에서 이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가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나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같은 것을 가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최근의 연구들은 이것들을 깨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생적 성장론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시용 교수 같은 경우 R&D하고 인적 자본 이 두 가지 요소만 고려했는데 이분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소위 브레이크 포인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실 한국의 좀 혁신의 모형에 맞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에 대한 좀 심층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네 번째 기술 역량을 통한 추격 모형인데요. 여기서 관심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인수 교수님은 이제 추격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혁신 체제를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송희진 박사로 대표되는 스태피의 연구들인데 이제 시스템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김인수 교수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이 기술이란 것은 단순하게 아까 공공재가 아니라 이것은 습득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역량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이분들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기술 발전 단계를 이제 구분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를 하면서 임플리멘테이션, 어시뮬레이션, 임프루먼트 이것들의 연쇄 과정으로서 소위 제품 수기 중형 수기론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했던 얘기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인수 교수님의 업적은 그러니까 기술 학습의 다양한 채널들을 푼 거죠.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제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근 교수가 좀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은 제품 수명 주기론을 따르기 때문에 추기라는 것 자체가 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순차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누적적이고 선형적인 기술 인식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게 했습니다. 자, 그 스태피 쪽에서 많이 연구했던 이제 국가 혁신 체제인데요. 사실 이 국가 혁신 체제는 OECD를 통해서도 많이 유통이 되어지고 사실 혁신에 대한 정책적인 그 담론들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공래, 송희진 분들로
쭉 되는 소위 말해서 국가 혁신 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던 거죠. 송희진 박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혁신 체제의 특성을 이제 모방형 각계 약진형 국가 혁신 체제라고 이제 했고, 그 이후에 2006년에 보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혁신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혁신 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가 있는데요. 정재현 교수님하고 황일환 박사님이 했던 한국하고 대만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근 교수님이 미국의 특허 인용제를 갖고 선직형하고 그다음에 추격형 혁신 체제를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코멘트를 하자면, 기술 영향률은 약간 신고전파하고 달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습 채널을 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까 이게 제품의 아까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누적적이고 선형적인 기술 인식이기 때문에 추격 과정에서의 요즘의 공존들, 요즘에 왜냐면 중국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지금 시기에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추격이 사실 공존의 형태를 얘기하던데 이거는 순차적인 이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있고, 또 하나 비판은 뭐냐면은 사실 역량이라는 게 세 가지 조합인데 R&D나 엔지니어링이나 작업장 제조 역량. 근데 어찌 되다 보니까 작업장 제조 역량에 대한 소위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빠져 있어요. 사실 이쪽 과학 혁신을 하신 분들이 아까도 정정 교수님도 원래 페이퍼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 혁신 체제 얘기는 저는 국가 혁신 체제의 핵심은 한국적인 혁신 체제의 특성하고 그에 대한 역사 제도적인 비교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건 아까 김석관 박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주력기관 산업하고 IT 산업이 우리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인 보안성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혁신이 왔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없었던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어떤 기술 학습 채널을 발견하고 개념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눈투발 같은 경우는 아까 사용자 혁신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 러닝 바이 두잉 이외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세블 같은 사람들은 러닝 바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고, 제도적인 어떤 배치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좀 선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슈페터적 개발론, 이거는 이제 이근 교수님이 자기의 경제 추경론을 이제 자기 자신을 이게 아이덴티파이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 이분은 이제 발전 경제학을 하고 있으니까 역량 형성 중심의 발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인문법적인 논리를 이제 탈피해서 서구 중심적인 성을 이제 국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 단계별로 제약 요인이 상이하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할 때는 교육하고 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혁신 역량의 과정과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역할들은 상이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소위 혁신 역량의 차이가 국가 간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좌우한다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후발국의 역량 형성을 통해 가지고 캐치업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첫 세션에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들인데요. 아까 임채성 교수님하고 같이 쓴 논문에서 아주 가장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논문이죠. 그래서 추격이라는 게 단계별로 이게 상이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기회의 창이라는 것을 세 가지 측면, 하나 신기술의 측면,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문제, 그다음에 규제의 문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회의 창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품 수명 주기에 반대된 하고 좀 다른 기술 수명 주기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단면 기술에 특화를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000년대를 들어와 가지고 소위 장수 기술로의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게 이근 교수님의 이제 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하우스만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제품 공간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 논점을 비판하면서 이게 다각화론이거든요. 다각화론을 비판하면서, 다각화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에 이런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위험 공유 기능을 이제 패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성공적인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시장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비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게 다 추격의 역설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로 창출과 비약, 그다음에 기회의 창, 그다음에 틈새,
요걸 그다음에 기술 수명 주기 이것들이 국가나 산업이나 기업 차원에 전부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와 달리 이제 사실 경제학에서 보니까 그 아까 TFP 연구 말고 혁신에 대한 연구는 이근 교수님 그 사단입니다. 사실 그거 말고 없어가지고 이근 교수님 사단의 연구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공업화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쪽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핫도리 타미오 같은 사람들은 한국은 조립형 산업화라는 거죠. 사실 껍데기만 있다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사실 보시면 한국의 산업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이라는 게 NC 자동화 이건 반자동입니다.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는 로봇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IT 기반의 모듈화가 들어왔는데 사실 보면 이게 대부분 다 투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고 그다음 네이하고 쿠오라는 이게 세계은행의 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보면은 한국의 전략은 조립형 전략이었다. 그러면서 러닝 바잉 두잉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것들 담보하기 공정 기술의 확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그리고 그다음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였다는 거고 그다음 후지모토라는 분도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개방형 모듈 제품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거의 비슷한 맥락들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다시피 한국이 로봇 사용량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경제적 수준하고 동떨어지게 아주 아울러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제가 딴 논문 쓰느라고 아까 본 건데 한국이 2000년대 특히 후반에 들어오면서 로봇 사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1등. 다 놓고 1등입니다. 이걸 갖고 기술 역량이 어떻게 됐다, 균형적인 습득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제 논쟁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공업화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요 논리라는 게 규모 경제 확률을 통한 대규모 설비 투자, 그다음 공정 기술이 중시, 자갑장 숙련이 경시, 그다음 표준화, 그리고 위험 공유 수준으로서 재벌과 정부 정책 이게 키워드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해보니까 베블렌의 기계 기술의 효과하고 거센크론의 제도적 수단을 결합시키면 한국을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보면 기술 수명 주기론이나 조립형 공업화 가설이라는 게 기술 학습의 난관이 덜했다는 걸 가정하는 얘기거든요. 결국 남는 문제는 투자의 문제하고 시장 수요의 문제였던 것들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공업화 경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도하다시피 기업 규모에 따른 이중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막대한 설비 투자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있죠. 계속 이걸 회수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술과 숙련의 분단으로 인한 조직적 혁신이 저희가 된 거죠. 이것을 한 나라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근 교수가 얘기하는 성공적인 추격이라는 게 하고의 연속성과 단절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영훈 교수가 서울대에 있는 분이 한국의 이러한 경로를 단순 조립에서 첨단 조립으로 이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R&D하고 엔지니어링 작업장 숙련 사이에 역량 사이에 불비리적인 학습 능력에 지금 이게 있는데 이걸 수반하는 기술 추격하고 1인당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추격 사이에 이제 소위 간극이 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추격을 설명하는 기술 수명 주기로는 기술 추격이 작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 학습 유형이나 메커니즘을 보여준 적은 없죠. 사실 김인수 교수님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것들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아주 적실하게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격 과정에서 1980년대 중후반에 이게 됐는데 아까 거시 연구에서 요즘 보면 최신의 연구를 보면 80년대 중후반부터 TFP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공적인 추격을 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연관시키다 보면 이게 소위 투자주도 얘기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추격의 역설을 넘어서는 이제 제도적 수단의 창조적 파괴 문제가 있는데요. 성공적인 추격을 하려면은 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초기 시장이 확보하고 올바른 기술 선택이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베블랭 같은 경우는 이 제도적 수단에서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민주화성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목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은 대기업 재벌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적인 기술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삼성동물원 무슨 동물원 하는 식의 그렇게 됐고 따라서 기술 확산의 효과는 사실 미미하게 됐고 수직 계열을 통해 가지고 지대를 조정하죠. 그러니까 수직 계열에 들어가 있는 하청업체와 그러지 않는 업체들 사이에 소위 성과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익들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유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도적 수단에서. 또 하나 정부 정책이라는 게 요즘에 보시면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지대 추구, 시장 관리주의. 시장 관리주의가 전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이제 칸막이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이제
성과를 이제 회계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비시장적인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저해하는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영향 형성에서 능력을 배양 후에 시장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우회의 전략이 추격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경리 우전성 지대추구 시장 관리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아까 말씀 2000년대 이후에 장수 기술로 가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제도적 수단들을 혁신하는 소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추격 모형의 일반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근 교수님이 베스트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게 베이징 그다음에 동경하고 서울을 합친 말인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칸이라는 발전 경제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상당히 외회적인 모델이다. 한국의 초창기 사용했던 전략들이 인도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인도는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독재에 기반한다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이익들을 전부 다 특정한 데 투자로 연결시켜 줬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민주화돼 있어가지고 분파들이 많아가지고 그 성과들이 새로운 혁신으로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근 교수님이 노드윅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이게 노드윅이라는 분이 발전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일반화가 되려면 하나의 컨센서스가 워싱턴 컨센서스에 반대하는 베스트 컨센서스가 되려면 재산권이니 규제제도니 러시아 안전이 사회적 보장이니 갈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 혁신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적재산권만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우회 전략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초창기 캐치업할 때 있을 때는 지적 재산권을 이제 좀 느슨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장수 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냐면 특허가 너무나 프래그먼테이션 돼 가지고 이 특허들을 연결해 가지고 소위 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혁신이 발생하지 못하는 소위 이런 것, 이제 반공유주의 비극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 발생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혁신들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산권 제도에서 형식적인 법적인 권리보다는 실질적인 통제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그러면서 각 권리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들이 도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없죠, 사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베스트 컨센서스를 워싱턴 컨센서스나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근데 워싱턴 컨센서스는 상당히 재산권 보호를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재산권 보호를 통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주로 이제 역량 중심에만 한정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까지 한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 TFP 추정 작업이나 내성적 성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현실에 부합되는 모형의 추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혁신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전달 경로가 상당히 상이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내성적 성장 모형이 한국적 적용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술 역량론 같은 경우 이게 주로 이제 산업에 관련된 연구들일 텐데, 중범위 수준의 연구들일 텐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학습 채널이나 결합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 혁신 체제는 아까 말씀으로 IT든 그다음 기존의 산업들 사이에 어떤 것들을 연결시키는 연구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연구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경제 추경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과제는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요즘 파인딩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해석해서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장수 기술로 갔었을 때 기존 제도들의 어떤 창조적 파괴의 문제,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아까 베스트 컨센서스라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서 나타났는데, 이것들이 일반화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저는 이게 혁신 분야니까 지재권 제도 같은 것들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김석광 박사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아까 한국에서 저 벤처 기업들에서 연대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연대 보증이 왜 생겼냐면은, 저도 관심 있어서 봤더니 옛날 박정희 시대 때 돈 떼먹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믿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연대 보증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사실 혁신이 되려고 하면 사실 소구권이 비소구권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실 이건 미국에만 사실 거의 있는 금융 시스템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이근 교수님도 이런
콘텍스트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포사이트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병원 센터장님께서 약 30분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원 센터장님께서는 미국 알프레드 대학 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스태피 미래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박병원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태피에 있는 박병원입니다. 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AB 세션의 발표 중에 제일 비학문적인, 어떻게 보면 혁신 자체가 실은 굉장히 언서튼티를 다루는, 그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들인데, 미래라는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연구의 대상으로 보면 학문이 가져야 되는 리거러스함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부분 프랙티스로서 일어나죠. 학문의 영역보다는 정책 영역에 있어서 어떤 과학기술 정책이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떤 미래 지향성을 높이는 약간의 프랙티스의 내과 발전을 해왔고, 실제 미래 연구라는 것들을 학문적 영역으로 디파인하는 데 있어서는 실은 사회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분야입니다. 즉 현재나 과거의 데이터 더하기 미래에 관련된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오피니언을 더한 것들이어서 어떤 똑같은 기술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제도나 이런 쪽에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될까에 대한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실은 미래라는 것들 현재 제가 얘기하는 순간 곧바로 인플루언스를 미치기 때문에 이제 틀리다는 거죠. 미래 자체는 실은 틀린 연구를 하는 것들이죠. 말하는 순간. 그래서 실은 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정리하기도 힘들었고, 리터처 리뷰도 제 DBPR나 실은 엔키스를 쭉 뒤져봤는데 쭉 보면 저희 스태피 연구가 제일 많아요. DBPR의 거의 3분의 1 정도는 저와 저희 연구기관들, 나머지 쪽에서 학문적 영역에서는 실은 관련된 어떤 프랙티스의 보고서는 있지만 논문으로 다루는 것들은 주로 기술 예측 쪽에 포커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단은 굳이 아마 영어로 쓰신 이유가 저는 있습니다. 실은 포사이트란 말을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곤란한 단어입니다. 실은 예측, 성견, 뭐 예견,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실은 포사이트가 가지는 맥락들을 제대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실은 포사이트가 처음에 시작됐던 건 1983년에 스프로의 이제 벤 마틴이 조그마한 프로젝트로 6개월짜리를 하면서 실은 그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포사이트입니다. 그 말을 선택한 이유가 하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역사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고요. 다시 89년에 그 작업이 시작됐는데 초창기에는 그 영국 부처에서 안 받아들이다가 다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전문자 기술 예측이었고요. 주로 기술 우선순위의 설정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자 이쪽 영국의 쪽을 보시면은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기술 예측을 하냐 그런 얘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후에 90년대 이후에 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예측들이 나오는데, 그때 상황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영국은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대처 의회에 메이저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독일 쪽에서 지금 예측이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통독 과정에 있어서 어떤 리소스 스캐시티 때문에 실은 프라이어티 세팅에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케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3년에 스태피에서 작업을 했고 98년에 이제 2차, 그다음에 2003년에 이제 정부 법정 개혁으로 시작됐던 것들을 아마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포사이트라고 썼던 이유가 이제 포캐스팅이나 포사이트 여러 가지 말인데 요즘은 크게 구별하지 하고 써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몇 가지 키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중장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장기는 기존의 플래닝에 얘기하는 5년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대통령제면 그것보다 넘어서는 개념이고요. 굉장히 익숙치 않은 것들이죠. 실은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 구조도 실은 확실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비전을 만드는 작업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실은 전략과 실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했던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미래 연구 외에 두 가지 요소들을 참여하게 되는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미래에 관련된 토론,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세 가지 엘리멘트가 있어서 실은 꼭 과학기술 쪽이나 혁신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정책 연구 영역들 아니면 기업의 미래 아니면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제가 생명보험을 사든 이런 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실은 포함하는 게 실은 포스사이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조금 디파인을 하면 크게 3개 정도의 디스플레인이 실은 포스사이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엘빈 토플러를 대표하는 어떤 퓨처 스터디 이러고 아니면 존 나이스비치 뭐 스스로는 퓨처리스트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트렌드 파인더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미래 연구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내까지 해왔을 거예요. 실은 2000년간의 역사가 실은 퓨처 연구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스 시대로 가면 실은 플라톤의 국가론 자체가 미래 연구입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미래 모습들인 거죠. 철인의 국가. 물론 그때 아테네 사정이 되게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항상 상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서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정감놈처럼 미래 연구가 이제 그렇게 활성화되는 한쪽에 어떤 디스플린이 하나 있고요. 페처롤로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아까 사회과학 분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야이고 또 하나는 정책 연구 영역이 있어서 어떤 기후나 환경이나 기후 환경 뭐 에너지 아니면 경제 정책에 관련된 폴리시 리서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기술 경영 쪽에서 나오는 전략 기획에 관련된 쪽에 세 가지 영역이 전부 다 짬뽕된 게 실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포스사이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굳이 포스사이트 이퀄 투 미래 연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정부 정책 연구기관에서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엘리멘트를 실은 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 경제학이나 기술 경영을 보면 실은 일종의 디스플린인데 실은 미래 연구라고는 포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디스플린이 아닙니다. 보면 현재나 과거에 타임 개념을 집어넣은 것들이거든요. 아까 경제학의 어떤 경제 성장 모델이나 기술 혁신의 미래에 관련된 것들에서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앞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실은 미래 연구에서 다른 맥락들이 달라서 저희 센터가 실은 독립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실은 저희 하는 일이 산업혁신센터나 기술센터에 전부 앞단에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나 보면 앞단에 모두 다 뭐 글로벌 트렌드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는 디폴트 엘리멘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논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론화하기도 힘들고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실은 정부 사업에 관련된 리포트 그거의 일부를 쪼개서 논문화하는 작업들이지 그걸 시어리 베이스로 실은 연구하는 것들은 제가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 맥락에서 보면 약간 경인사인 쪽에서 진행하는 아까 에너지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책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지에 관련된 논의들을 좀 보시면 주로 경사인 중심의 어떤 경제환경, 과기위원회 관련된 어떤 인텔리전스 활동, R&D 에이전시, 정부 부처에 관련된 이런 것들 좀 통계를 한번 보시면 실은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연구나 어떤 미래 전략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저희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일종의 미래 전략 연구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프랙티스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후에 그 사람들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93년 이후에 그 계획도 오지 않지만, 어떤 정부 부처나 산업, 대통령 소속 입법부, 어떤 과학기술 중심기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많은 조직과 작업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프리즘, 엔키스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아까 정부 부처에 있는 과제들 총 조사해 보니까 한 2,000개 정도 걸려요. 미래, 뭐 비전 이런 작업 보면 그 중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미래 전략 연구로 뽑아내는 약 157개를 조사를 해 보면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부 출연기관, 학회, 협회, 대학회 이런 것들이고요. 주로 이제 사회복지 이런 쪽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포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아까 기존의 앞에 기술 경제학이나 아니면 저희들 발전 과정을 보면 실은 미래 연구가 어떤 국가 발전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즉 문제는 주어지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저희가 잘해왔던 것 아까 껍데기라고 얘기하셔도 어떤 현재 상태에 온 거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여러 가지 다이버스한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주어진 외부 환경 자체는 프로블럼이 이미 디파인이 돼 있고 파라치 쪽에서 보면 문제를 푸는 저희들 자조적인 건 아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일종의 팔러시 엔지니어링을 해왔던 게 실은 경제문서의 연구기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인 거죠. 저희는 정책 분석보다는 실은 정책 기획 쪽에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했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정부 사이드에 붙어서 앞단의 기획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어진 문제 자체가 실은 이미 다른 데 세팅되어 있는 연구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아까 리트로스펙티브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왜 우리가 이런 발전 과정에 여기까지 다다르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은 모든 과정에 설명이 부족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은 미래 연구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론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엔키스 나오면 DBP 하나 쭉 찾아봤는데도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미래 연구의 전문성이라고 그럼 전문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실은 참 대답하기 곤란하긴 합니다. 이게 저 자체도 실은 기술 예측부터 시작해서 실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럼 미래 아까 경제학 베이스의 어떤 테크놀로지 프로그레스하고 이코노미 크로스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theoretical 프레임들이 있고 경영학적인 프레임도 있고 행정학도 있지만 실은 미래 연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프랙티스로서의 작용했을 때 굉장히 잡다한 어떤 방법론과 날리지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약간 잡다하기도 하고 멀티디스플리너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연구로 진행되기보다는 되게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프랙티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벤 마틴의 그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약간 historical. 보통 연구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뺏기면 굉장히 화내잖아요. 표절 이러는데 실은 정책 연구자는 아이디어를 뺏기면 굉장히 좋아하는 즉 의사결정자가 사주면 근데 사준다는 얘기가 의사결정자 가져가서 내가 아이디어 내서 이거 했어라고 그런 크레딧을 가져가잖아요. 일종의 딜레마인 거죠. 연구자가 제안을 해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가져갔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크레딧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시작했어라고 얘기하는 크레딧을 가져가는 과정에 저희는 오히려 해피해야 되는 자기 아이디어가 실은 정부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딜레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은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미래 연구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들이 기재부나 다른 쪽에서 사서 장관이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죠. 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뒷면에서 보는 그런 이면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게 아마 그 미래 전략에 관련된 경제 사이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기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미래 전략은 정부 부처인데 뭐 경제개혁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KDI를 끼고 시작하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 총괄, 그다음에 정책과자 이렇게 돼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이것들입니다. 저는 학계에 계신 분들은 활용을 하지만 굉장히 미니마이 돼 있고 개인 베이스로 돼 있고 여기는 조직적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과기계도 실은 똑같습니다. 미래부나 과기부가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 비전을 만들고 키스텝을 끼고 나서 나머지 워킹그룹 형식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저희가 미래 연구를 하는 방식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단 전망에 대한 비전문성,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는 실은 저희들이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2차적인 자료로 외국에 있는 것들을 들여오는 케이스가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시장의 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주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나 다극화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중간적인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백화점식의 나열이나 즉 차별화되지 않은 반복적인 전망들이 저희들이 보는 것들인데 이거에 관련된 어떤 뭐 이스탈린이나 아니면은 거시 트렌드에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1차적으로 아니면 2차적인 자료들을 흡수하는 경향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건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실은 당장 효용성이 없습니다. 연구자는 재밌긴 하지만 정책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 자리에 2년 있다가 아니면 보통 아마 사업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한 1년 하면 담당 사무관이 한 서너 번 정도 바뀌지 않으시나요? 뭐 국장 5번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갖다 쓸 기지가 없는 거죠. 제가 2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있을 동안에 제가 내야 되는 것들은 당장 법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래 연구는 저한테 전혀 인센티브 구조에서 워킹을 하지 않는 구조이고요. 실제 이렇게 기재부 작업에 들어가 보시면 초창기 밑에 워킹 그룹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올라가는 순간 계속 잘립니다. 일단은 연구 관리 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시기가 짧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문이나 이런 쪽도 부담이 가요. 왜냐하면 특히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바로 국책연구원마저도 정부 정책에 반대해.
그걸 공무원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책 연구자들도 그걸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디어들을 실현내기가 굉장히 정제돼서 나중에 굉장히 밋밋한 형태로 오는 게 것들이고요. 항상 말기에 됐던 것들, 전문성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추격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앞단의 그림들이 과연 있을까? 실은 앞단의 그림을 잘 그리려면 실은 저희가 어떻게 이 경로를 왔는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이제 기술경제학회가 가지고 있는 아까 지적하셨던 문제가 그대로 미래연구에 반영이 됩니다. 즉 과거나 현재에 대한 분석이 약하다 보니까 실은 미래에 대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발전 모델은 대부분 선진국의 발전 모델에서 그냥 점을 찍어서 오는 양쪽에 맞물려 있어서 약간의 어떤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 연구를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지 않죠. 제 스스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미래 연구를 아무리 제시를 해봐자 실은 완전히 동떨어진 연구로 돼 있고요. 그 대부분의 미래 연구는 아까 외국의 자료에 대한 2차 연구가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전담 조직은 개인적으로 쭉 보면 여러 번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공무원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정부 내 라인 조직으로 만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워킹이 되지 않아요.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이 있고 참여도 해봤습니다만은 꼭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단임제 한계 때문인데 이건 마인드셋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 미래 연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프로세스 베네핏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고서에 빠져 있고 하다못해 연구 레포트에서도 좀 빠져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어떻게 딜리버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 과정이 도출된 것들이 빠져 있어서 전부 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실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과는 그냥 워킹그룹 10명이 모여서 최종 보고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딜리버레이션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그와 관련된 국내 연구 보고서나 연구 논문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의 어떤 다이나믹스나 이런 것들,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고요. 연구 논문도 없는 게 제가 발견한 팩트입니다. 그다음 이제 대부분 홍보용이냐 연계의 실패냐 아마 저는 대부분 홍보용으로 봅니다. 다음 정권이 와서 막 기획처가 분리되든지 기획 기능이 강화되면 모르겠지만 어떤 정부 사이드 내에 어떤 기획 기능 굉장히 약하고 경사인 내에도 약하고 실은 과기계 쪽은 더 실은 비전 작업이 없는 것들인데 그게 아마 내추럴하게 저희 발전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트랜지션 피어리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비전의 아노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보셨던 경제적인 부에 관련된 그 다음 국가 발전 모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거고요. 아까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하위단의 경제나 산업 전략이 없고 그걸 가능케 하는 실은 R&D 팔러시가 없는 그것도 여전히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매핑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보고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외국의 벤치마킹에 관련된 사례여서 굉장히 부족한 케이스고요. 알고 있고는 저도 삼성에 있어서 내부에 참여를 해봤지만 삼성이나 현대 내부의 연구소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겪은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주로 경영 컨설팅 회사에 프로세스를 도입을 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즈하는 형식입니다. 삼성의 이제 VIP 센터 같은 게 그런 케이스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연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외국에 대한 벤치마킹 케이스가 많다.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과학기술 비전이나 경제 비전 이런 쪽에 보면 외국 기관의 참여가 되게 부족합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GNI가 수출 수입 대비 거의 100% 가까이 되거든요. 수출 수입을 더하면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은 이제 수출 비중만 보더라도 실은 GDP 한 60% 정도 되니까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 전략 보고서의 60%는 실은 외국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 시장의 변동이나 정치의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면 일단 전략 보고서의 자체 60% 정도는 실은 외국에 대한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부에서 하고 있는 단계들이 있는 것들이죠. 저희 원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대부분 이제 세컨드리 리서치거든요. 자원의 결핍은 자원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파편화돼 있다는 게 문제이죠.
이게 단위 사업에 투입하는 절대적인 크리티컬 자원이 부족해서 실은 10억짜리 연구를 대규모로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1억짜리 연구를 10개를 하게 되고 그게 섹터나 이슈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아놓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케이스가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혁신 정책으로 하면 실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사회 이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테크놀로지 포캐스팅 쪽에서 영국에서 시작했고 저희도 보면 93년, 98년 이후에 나와 있는 보고서들, 그다음에 DBPI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미래 기술을 발굴하는 굉장히 1세대 테크놀로지 포캐스팅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게 한동안 어떤 자원의 스캐스 때문에 하다가 이제 쭉 보시면 90년대 중반 이후에 저희들 NIS 시스템 관련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발굴하기보다는 NI 시스템의 어떤 이볼루션에 관련된 앞단에 정보를 던지는 일종의 팔러시 인텔리전스로서 실은 포사이트들이 활용되기 시작한 게 외국의 트렌드입니다. 물론 에이전시 레벨에서 포캐스팅을 하죠. IT 분야의 뭐 20대 기술 이렇게 하지만 실은 저희 스태프나 아니면 정부 사이드를 보면 어떤 거기 R&D 정책이든 환경이나 이런 정책 내에 있어서 어떻게 앞단의 미래 모습들, 기술을 포함한 사회나 환경 내에도 어떻게 팔러시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툴킷으로서의 어떤 포사이트 작업들이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기술 예측을 제가 붙이긴 했는데 아마 송인일 박사님이 굳이 기술 예측이란 말을 안 쓴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기술 예측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은 미래 기술 탑 리스트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델파이 조사에 나오는 실현식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건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캐스트에 있는데 제가 보는 포사이트로서의 실현 역할들은 아까 말씀하신 혁신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앞단에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들, 불확실을 어떻게 다룰까에 관련된 일종의 팔러시 인텔리전스 툴킷입니다. 그런 액티비티이고요.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 그다음에 혁신 시스템의 재조정, 어떤 혁신 체계, 그다음에 액터에 관련된 영역과 분야에 관련된 앞에 논의된 AB 세션에 나왔던 모든 연구들의 어떤 기획 단계에서 앞단에 틀리는 어떤 포사이트로서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보면 주로 활용되는 것들이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는 비전이나 기술 지도도 실은 포사이트 툴이거든요. 굉장히 기술 냄새가 강한 이와 관련된 것들 전부처에서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게 이제 X축에 따라서 보통 10년 정도 뿌리게 되는데 그 기술 리스트를 발굴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크루드하다.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외국에서 어떤 국가 레벨의 기술 지도를 그리진 않거든요. 그건 이제 기업 레벨이나 들어가는 것들이고 어떤 영역 베이스로 그거에 관련된 뭘 알고 뭘 모르고 어떤 언서튼티가 있는지 굉장히 브로드한 어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로 쓰지 기술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저희는 그런 레벨까지 내려가 있는 거고요. 장애 2000년도, 2001년, 2000년에 이제 국가기술지도 이후에 실은 굉장히 방법론들이 파급되고 와이드하게 유수가 되지만 정부 사이드의 정작 기술 예측은 실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형태로 봅니다. 여전히 정부 공무원들을 보면 저런 수준의 레벨들을 요구하는 것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요소 투입적이고요. 아까 그냥 분야 중심적으로 되어 있지 그것들을 엮는 작업들, 크로스 커팅 연구들이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하이 테크놀로지 스트래티지 보면 타임 리서치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련된 연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저희는 그런 연구 주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게 현재 섹터나 기술 베이스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6T라고 아실 텐데 지금도 국가 분류체계에 돼 있고 저희도 NTI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옛날 프레임이거든요. 여전히 기술 드리븐 쪽에 아랫단의 연구지 그걸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 목적으로 올리는 연구들은 실은 보고서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 붙여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도 실은 이 예측 작업은 않고 저희는 주로 이제 이노베이션을 엮는 이노베이션 아웃룩이나 사회 이슈에 관련된 넥스 이벤트, 소셜 무드,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미치는 그냥 스키매틱한 다이아그램인데 이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실은 경사인분들하고 기술 얘기하면 안쪽으로 못 내려오세요. 기술 얘기로 얘기하면.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술단에서 시작해서 혁신을 넘어서 산업이나 경제로 넘어가는 부분에 여전히 단절이 있어서 두 개의 포사이트 작업이 실은 따로 적용되고 있고
그 안에서 포사이트의 어떤 질적인거나 양적인 부분도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R&D 입장에 여전히 그 리니어한 모델, 이미 혁신하시는 분들은 리니어 모델이 깨진 지가 거의 3, 40년 된 얘기인데 정부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R&D 열심히 투자하고 계획 잘 짜면 혁신으로 넘어가는 여전히 리니어 모델이 작동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심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보고서나 페이퍼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아까 DBPR을 보시면 전부 이쪽에 나오는 TRM이나 예측 사이드로 전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것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스텝이나 키스텝 보고서를 빼놓고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기술 경제나 경영 쪽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이클릭 이노베이션 모델을 보면 이제 국내 기술 예측이 다루는 건 이제 이런 쪽이고요. 특히 마켓 사이드 쪽은 이제 코퍼레이트 포사이트인데 이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시장을 잘 모르시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실은 기술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의 기술 보고서나 이런 것들 따오기 때문에 둘 사이가 분리가 돼 있고 특히 저희가 부재한 부분들은 어떤 마켓 트랜지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애플 같은 모델이나 아니면 AOPMB나 이런 모델들이 실은 당연히 혁신의 어떤 프론트 에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체계화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들은 거의 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보기 좋게는 실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일종의 홀리스틱한 포사이트 모델, 즉 기술과 혁신과 산업을 연결하는 모델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어떤 파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이내까 참여했던 연구나 정책 연구에서 보는 것들이고 각자 열심히 해서 아까 제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들 사이 연계 관계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정책에 인풋하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특히 포사이트 결과들이 어떤 과기 정책이나 R&D 정책, 하다못해 경제 정책을 바꾸는데 유의미한 임팩트를 가진 결과를 저는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시면 굉장히 이 세 개를 연결하는 부족은 적고요. 아까 보시면 굉장히 전략기획 쪽이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솔리빙하는 역량 쪽에 상대적으로 액션 오리엔티드된 구조들이 있고 굉장히 플래닝이 강한 쪽이고요. 정책 연구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분석 특히 엑스포스트에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엑상테 쪽에 이제 피드인 되는 쪽들이 약하고 정부는 계속 앞단에 정책 기획을 요구하는 약간의 어떤 부조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미래 연구는 꽤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독자적 연구가 없는 2차 연구 수준의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나 마켓 보고서, 뭐 카튼 앤 설리반이나 프로스트 보고서를 보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그런 마켓 보고서를 쓸 정도로 실은 기업이나 어떤 공공이나 연구자의 역량 자체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들. 결국 이쪽은 사회변동 이론에 관련된 이고 이건 행정학 아니면 정책학이고 이쪽은 기술 경영이나 기술적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걸 theoretically, practice도 굉장히 파편되어 있고 이걸 서포팅하는 theoretical framework도 제가 보기에는 정교하게 정리된 페이퍼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같은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특히 이제 기술과 사회 외에 저희가 보는 이제 기술 경영이나 보시면 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현재 기술 예측들이 어떤 사회나 시장 요소들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히 이제 키스텝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예측 조사의 앞단 부분들이 사회화되어 있는데 시장적인 요소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쪽은 거의 단절돼 있고요. 사회 이슈에 관련된 거는 최근에 4차 산업 보면 스태피가 그나마 경사연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나 다른 데 가는 것도 이제 기술적인, 특히 이제 기술이 드라이빙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쪽에 참여하는 요소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 둘 사이는 괴리가 돼 있는 게 현재 어떤 연구 보고서나 페이퍼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외국에서 보기에 아마 최근에 그 매핑을 한 건데요. 실은 개별 요소에서 시스템 접근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논문으로 확인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사업부 연구는 파편적이고 정부 보고서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파편적입니다. 뭐 국토비전 2040이나 아니면 가족 여성의 미래 2040
저희가 하는 과학기술 비전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실은 굉장히 파편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 미래연구와 전략기획과 어떤 정책 연구의 세 개의 밸런스를 보면 굉장히 취약하다. 대부분 사업보다는 내부 기본 과제를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 중심에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전히 한국은 기술 중심인데 이게 주로 이제 에이전시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기술 로드맵 이런 것들이고 기술 영향 평가가 실은 사회 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TA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최근에 제시된 게 이제 기술 평가국을 아마 국회 놓자는 의기들도 보면 기술이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체계적인 것들이고요. 기업의 미래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고서가 없어요. 외국도 드러나지 않지만 저도 외국은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모임들은 이거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현대에서 삼성에서 아니면 SK에서 뭐 하는지는 논문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만나봐야 돼요. 아니면 제가 하든지. 경사인 중심의 사회시는 굉장히 활성되어 있지만 기술 발전 측면, 기술이 주는 충격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그러니까 산업까지는 내려옵니다. 혁신으로 내려오는 건 되게 힘들고요. 혁신 밑에 이제 기술로 내려오는 건 거의 다 제가는 블랭크로 남아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개별 단위의 포스트사이트는 굉장히 증가하는데 지금 정부 주도의 미래 연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 적어도 2개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미래부에서 미래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아마 더 활성화될 걸로. 그냥 농담을 말씀드리면 포스트사이트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경기가 저점일 때 미래의 걸 찾으라고 또 한때는 경기가 아주 활성화할 때 왜냐하면 돈이 남아서 이것도 한번 해봐. 근데 항상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점을 치기 전에.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포스트사이트 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현재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생길 거로 봅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은 한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OECD 작업이나 이런 거 보면 연구자들 리스트가 돼 있지 기관으로 돼 있는 경우는 되게 적고요. 최근에 이하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아웃룩을 거의 3,000페이지 가까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에너지에 관련된 미래 보고서인데 안에 보시면 한국 연구자 되게 발견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아요. 중국이 한 챕터를 쓰거나 해서 저도 어떤 글로벌 연구에 특히 미래 연구에 대해서 한국은 거의 독자적인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하향식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들인데 이건 중앙부처에서는 보이진 않고요. 그 지방에서 하는 비전 작업들에 대해서는 실은 지방 주민들에 관련된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현재 트렌드가 보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